1858년 영국령 인도 제국의 출범으로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의 인도는 아우랑제브 황제의 재위기를 기점으로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현대 인도의 기틀을 다진 무굴 제국의 통치가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07년 아우랑제브 황제의 죽음 이후 제국은 마라타 동맹과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과 더불어 내부 번왕국 간의 분열로 제국은 재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했고 1739년에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정복 황제인 나디르 샤가 2세기 동안 무굴 제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델리를 점령한 직후 벌인 철저한 파괴와 약탈로 인해 무굴 제국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영국이 인도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유력한 번왕국들을 제압하며 인도 대륙에서의 최종 성자로 자리매김하자 맥맥만 이어가던 무굴 제국 또한 1803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 영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포의 항쟁이 벌어지고 저항하는 인도인들이 옛 제국의 잔재에 의존하자 이를 빌미로 영국은 1857년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약 170년에 걸친 인도 대륙에서의 침략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6세기부터 제국의 본격적인 세락이 시작되는 18세기 초중반까지 2세기에 걸친 무굴 제국의 전성기는 혼란했던 인도 사회를 안정시켰고 이는 대도시의 형성 및 무역 경제에 기초한 국가 규모의 발전을 불러옴으로써 17세기부터 본격화된 인도의 인구 팽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도 인구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앵거스 매디슨 교수와 콜린 클라크 교수와 같은 저명한 여러 경제 및 인구 통계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런던 전치경제대학교의 인구통계사학 분야의 권위자인 팀 다이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저서를 통해 인도의 인구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팀 다이슨 교수는 대도시를 부양해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회 기반 시설 규모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와 상당수의 이상지향적인 관점에 반발하며 이를 이유로 인도의 도시화율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팀 다이슨 교수 또한 연구를 통해 아우랑제브 황제의 재위인 1700년대 초에 이미 인도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에 도달했고 여러 배세의 침략으로 인한 대도시들의 파괴와 무굴 제국의 붕괴로 인한 약 1세기 혼란기를 거쳤음에도 1821년 무렵의 인도 인구는 약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굴 제국을 강제 병합한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영국 식민당국이 조사한 인구 통계 자료가 보다 체계화되어 1871년 인도의 인구 규모는 2억 5,500만 명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팀 다이슨 교수는 1871년에도 인도 인구의 약 8%에서 11%만이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형 집단 거주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통계사학적 기록들은 당시 인도 사회가 산업화된 도시 경제 대신 농촌의 작업자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했고 때문에 인구 증가에 필요한 거주지와 농경지의 팽창은 필연적인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인도 내륙 지역과 외곽을 빼곡히 메운 밀림 지대에도 이주민들의 개간과 정착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런 인구 팽창과 동시에 이루어진 산림의 대규모 벌채와 개간은 마찬가지로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대거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의 인구가 팽창됨에 따라 반복되었고 이는 전 근대적 수탈과 가난으로 농지를 얻지 못해 결국 오지로 내몰린 인도의 많은 빈민들이 삶을 위해 개간지를 널리면 널릴수록 서식지를 잃은 많은 야생동물들,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표범으로 대표되는 최상위 포식동물들의 호전적인 활동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넓은 서식 영역에 그대로 노출되는 비극으로 이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 수입원을 원했던 대영 제국의 인도 식민 정부의 미개척지에 대한 개발 장려 정책 또한 자연과 인간의 갈등에 기름을 더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호랑이의 충돌로 인한 희생자의 대부분이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가 속한 인도화 대륙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서부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호랑이와 인간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관련 연구 자료들의 의견이 다양할 뿐더러 관련된 통계 자료 또한 부족해 구체적인 수치는 전적으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많은 사학자 및 동물학자들은 대입 가능한 피해 사례들과 호랑이의 생태를 통해 서기 18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세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절대 수치로는 연평균 약 18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 도합 37만 3천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호랑이의 공격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영국 식민당국의 해수구제 정책으로 인해 호랑이 또한 1875년부터 1925년 사이 약 8만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일부 역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대립 사례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례로 인간과 호랑이의 충돌이 우선적으로 꼽힐 정도로 현대에도 호화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호랑이의 공격이 일상적이었던 해당 지역들의 오지에서는 호환이 원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실존하는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고 호랑이의 서식지와 거주지의 교차로 인한 충돌과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자연 환경에 대한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각국 정부가 현대적 행정력에 근거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원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서의 임업과 업, 농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피해 및 충돌 억제 노력을 다방면으로 취하는 등의 대책 덕분에 현재 호환으로 인한 피해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 근대적 국가였던 무굴 제국기와 영국 강점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외진 장소의 소규모 정착촌들까지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명목상 해당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번왕국들과 일대의 토호들 역시 자신들의 이득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소한 일은 굳이 나서서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중앙 및 지방 권력 집단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다른 동물을 사냥하느니 사람을 잡아먹는 편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부 맹수들은 인간을 주식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인도 대륙의 맹수들은 인간 사냥에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과 문명의 경계 사이에 거주하는 빈농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호환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외출을 하려면 한낮에도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다녀야 했으며 멀리서 호랑이의 포효성이 들림기만 해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곧바로 실내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지역들의 농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연료를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으는 등의 기본적인 생계 활동들에서조차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도 전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식민당국은 외지의 호환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른 행정 지배력의 약화를 우려했고 그렇기에 지방 행정당국뿐 아니라 지방 통치를 위임한 토호들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과 동시에 군경의 동원과 현상금을 내걸고 포수를 고용하는 등의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처는 인간의 행동에 적응한 야생 맹수들이 학습되고 준비된 자세에 비한다면 실로 넣어졌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대응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맹수들을 토벌할 인력들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인명피해를 차단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포수들이 역으로 맹수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참국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 식민당국조차
맹수에 의한 피해를 단순 사고나 지방 행정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민생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나 이미 달고 다른 인도의 맹수들은 터불대의 포위망과 사냥꾼들의 추격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역으로 방비가 취약한 인접 지역들로 침투해 인간 사냥을 활발하게 이어나갔습니다. 계속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영국 식민당국이 식인 야수들의 맹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생을 바쳐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라는 악순환에 도전한 어느 한 영국군 장교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룰 인물인 영국의 전설적인 엽사 에드워드 제임스 코벳은 1875년 7월 25일 인도 우타라칸트 주의 도시 나이탈에서 크리스토프 윌리엄 코벳과 메리제인 코벳 부부의 9명의 자녀 가운데 8째로 태어났습니다. 진 코벳의 부모인 크리스토퍼 윌리엄 코벳과 메리제인 코벳 두 사람은 결혼 전 각각 자신의 배우자를 잃는 불행을 겪었는데 메리제인은 1851년 남편 찰스 제임스 도일과 14세의 나이에 결혼해 그와의 관계에서 딸 2명과 아들 2명, 총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858년 12월 8일 찰스 제임스 도일은 세포의 항쟁의 후폭풍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고 미망인이 된 메리 제인은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배우자 엠 모로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37세의 크리스토퍼 윌리엄 코벳을 만났고 뜻이 맞았던 두 사람은 1859년 10월 13일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뜻이 맞았던 두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금슬을 유지했고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설아에 둔 자식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일례로 메리 제인이 전 남편 도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중 3녀 유진 메리 도일은 1875년 에이붓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의 8번째 자식이자 이야기의 주인공 짐 코벳이 출생할 때 산파의 역할을 도맡을 정도였습니다. 짐 코벳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윌리엄 코벳은 인도 주둔 영국군에서 복무했고 퇴역 이후 나이니탈의 우체국장이 되었고 어머니 메리제인 코벳 역시 가전 노력 끝에 일대 유럽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거듭나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전부 메리의 손을 거쳤다고 할 만큼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벳 가족은 1880년 108명의 인도인과 43명의 영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나이니탈에서의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상당수의 가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 짐 코벳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윌리엄 코벳은 1881년 4월 21일 짐 코벳이 겨우 6살일 때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을의 우체국장 지위를 이어받은 차남 토마스 바르톨리무 코벳이 사실상 그의 부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짐 코벳에게 톰이라는 애칭으로 불린 토마스 코벳은 어린 나이에 여러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어린 그에게 일찍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구체적인 총기 지식과 실습, 지리, 동물의 습성 등 야생에서의 다양한 수렵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취미 덕분에 짐 코벳은 학업에는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나이니탈 지역의 지역 방위군 조직인 의용소총연대의 유년 후보생 중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 유럽에서의 장교 인관 방식은 어린 시절부터 바로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유년 군사학교 등의 제도를 거침이 흔한 전통이었기에 이러한 짐 코벳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인도 거주 영국인 사회에서 지역 주둔군에서의 복무는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경력이었던 만큼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짐 코벳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인구 6,000명의 자기 고향에서 유년 후배생 3개 중대와 성인 중대 1개로 구성된 500명 규모의 대대가 편성되었다고 하니 총 인구의 12분지 1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대 생활의 기억이 그렇듯
진코벳에게 군 생활은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코벳이 다니던 70명 규모의 군사학교의 교장은 호부생 중대장을 겸임했지만 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퇴역 군인이던 그는 학교 교장이자 군인이라는 두 직책을 겸임한다는 데 있어 큰 자부심을 지님과 더불어 자신의 중대가 대대 최고임을 증명하겠다는 의욕에 불탔기에 자신을 비롯한 동기들은 아직 어린 아이였음에도 아주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진코벳은 수레했습니다. 매주 2번 학교 운동장에서 기초훈련이 있었고 매주 한 번은 나이니탈 호숫가의 개활지에서 4개 중대가 모두 모여 단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민병대 조직은 영국 인도 주둔군 사령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었고 훈련 성과도 고위 장교들이 주기직으로 점검하며 부대별로 훈련 성적을 매겨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단으로만 보면 단순 민병대임에도 영국 식민당국에서 이러한 조직령을 중시한 이유는 단순히 훈련을 잘하고 개인의 기량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방방곡곡에 자리한 영국인 커뮤니티와 각 지역의 핵심 군사 거점에 주둔 중인 중규군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데 있어 윤활유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각 영국인 거주지의 민병 조직과 이에 기초한 지역 방위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시 동원 체계는 인도 대륙이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유지토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년 군사 교육 중 타고난 성적과 다양한 수렵 경험으로 자신을 단련한 진코벳은 17세에 학교를 떠나 1895년 20세 무렵에는 벵골 노스웨스턴 철도 회사에 입사해 청년기를 보냈고 이후 군에서의 복무 중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은 유년기를 통해 단련된 그의 잠재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